그 리액트 네이티브를 포기하고 왜 스위프트나 오브젝티브-C 같은 네이티브 언어를 골랐느냐 하면은 하이브리드 플랫폼보다 우수한 성능을 가지고 있어요. 일단 리액트 네이티브 같은 경우는 iOS와 안드로이드 둘 다 작동을 할 수 있지만 OS에 직접 접근하기 위해서 한 단계를 더 거치게 돼요. 그러면은 성능이 막 무조건 떨어질 수밖에 없고, 물론 그쪽에서도 BLE나 뭐 로케이션 기능들 이런 것들을 다 제공을 하겠지만 그것조차도 OS에 접근하기 위해 자바스크립트에서 한번 거쳐요. 파싱작을 한번 거쳐서 들어가기 때문에 성능이 떨어질 수밖에 없고, 최근에 어떤 이슈 중에 리액트 네이티브로 앱을 만들었을 때 iOS 앱이 UI가 흔들린다라는 이슈가 있었기 때문에 결국에는 자바스크립트 같은 하이브리드 앱으로 진짜 좋은 iOS 앱, 전문가적인 iOS 앱 만들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판단해서 네이티브 iOS 개발자가 되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그러면 iOS 개발자라는 거는 오브젝티브-C라는 것도 있고 스위프트라는 것도 있는데 왜 스위프트 골랐느냐? 사실 많이 알아보진 않았지만 이 세 가지 이유가 있었습니다. 일단 빠져있지만 쉬워서도 마찬가지고, 쉬워서가 가장 큰 이유이긴 했고, 그 다음으로 스위프트 UI라는 도구가 있었기 때문인데, 이 스위프트 UI는 기존의 앱 개발을 하던 방식이 명령형이었어요. 기존에는 어떤 뷰 모델이나 이런 곳에서 데이터를 받고 뷰에다 명령을 내리면 뷰가 그걸 반영해서 변하는 형식이었는데, 스위프트 UI라는 기능은 선언형입니다. 그러니까 앱에서 뷰 쪽에서 선언을 해놓고 뷰 모델에서 그냥 데이터가 바뀌면 알아서 변해요. 이게 사실 지금 안드로이드도 많이 따라하려고 하는 기술이고, 그리고 그게 선두주자답게 지금 만들어놨기 때문에 안 쓸 이유가 없죠. 당연히 스위프트를 하는 게 맞죠. 그리고 두 번째로 안전한 프로그래밍이 가능. 이거는 조금 이슈가 있을 수 있는데, 제 생각에는 가드라는 거 스위프트 공부하시는 분들 아실 거예요. 가드, 물음표 이런 구문들이 있기 때문에 원래 그 데이터가 없는 값을 참조하려고 하면은 앱은 튕겨나가요. 근데 스위프트에서는 그런 앱이 튕겨나가는 걸 굉장히 싫어하기 때문에 가드나 물음표 같은 구문들을 많이 추가해서 안전한 프로그래밍이 가능하게 만들어놨고, 그리고 빠른 속도가 가능해요. 왜냐면은 스위프트는 자바와는 다르게 좀 비슷해 보일 수 있지만 자바와는 다르게 C 언어 기반으로 돼 있고, 코드를 컴파일하는 과정 그 전에 이 언어 자체를 언어 구문을 바꿔요. C 언어로. 그렇다 보니까 실제로는 C 언어 기반처럼 돌아가기 때문에 굉장히 빠른 속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위클 구문 아시죠? WEAK 쓰는 구문이 그 순환 참조가 일어났을 때 그거를 가비지 컬렉션이 없어서 그 스위프트는 해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위클 쓰는 건데, 그럼 가비지 컬렉션이 없는 이유가 C 언어 기반으로 애초에 컴파일 될 때 돌려서 빠른 속도를 유지를 시키기 때문에 없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빠른 속도를 지원이 가능합니다. 자, 저는 어떻게 BLE를 알게 됐는가? 사실 어떻게 BLE를 알게 됐는가가 아니고, 사실 메인 주제는 제가 어떻게 공부를 하는지, 그리고 어떤 식으로 동기부여를 하는지를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자, 왜 BLE를 공부하게 되었냐고 물어보신다면, 저는 지금 당장 진행하던 일에 필요했기 때문입니다라고 말하겠지만, 사실 이 말을 들으신 분들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이거 너무 당연한 말 아니야? 앱을 개발하다 보면은 필요한 걸 공부하는 거지. 근데 그게 무슨 이유야? 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제가 하는 답은 그런 게 아니고, 필요해서 하는 게 맞지만, 저는 제가 스스로 개발을 굉장히 즐겁게 하고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사람이랑 대화하는 것보다 컴퓨터랑 대화하는 것도 좋아하는 그런 분야의 인간이기 때문에 개발을 좋아하는데, 그럼 개발은 저에게 놀이에요. 그 프로젝트를 진행함에 있어서 개발을 해야 되는데, 이거 모르면 못 만드네? 이런 게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나 더 이상 못 노네 얘랑. 약간 이런 기분이 생겨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공부를 한 거고, BLE도 마찬가지로 회사에서 진행하는 프로젝트의 핵심 기능이 API도 있고 여러 가지 있었지만 내부적으로 BLE가 가장 중요한 핵심 기술이었기 때문에, 근거 유선 통신이 가장 핵심적인 기술이기 때문에 얕게 공부하고 제가 나중에 시간을 들여서 깊게 공부했던 과정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공부하는 방식은 애초에 좋아하는 걸 하기 위해서 하는 방식입니다. 자, 이 말을 들으신 분들은 이렇게 질문하실 거예요. 공부를 하는데 그 개발자는 끊임없이 동기부여를 일으키고 흥미를 일으켜야 돼요. 근데 그 필요해서 그냥 동기부여와 흥미가 일어난다? 이거는 잘 모르겠어요. 저희는 그러면 당신 말대로라면은 계속 흥미와 동기부여를 일으켜야 한다, 이렇게 들릴 수 있겠지만, 제 생각은 계속해서 알고 있는 것과 새로운 것을 계속해서 알고 있는 것과 재미있는 것들을 시도하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공부를 하게 돼요. 왜냐? 저 같은 경우는 그 개인 프로젝트를 할 때도 마찬가지고, 개인 책으로 공부를 할 때도 그렇고,
사이드 프로젝트 할 때도 마찬가지고 아는 것만 해요. 제가 아는 거 위주로 하려 해요. 스위프트 UI를 하고 있으면 스위프트 UI대로 하려 하고 구문도 문법도 아는 문법을 위주로 쓰려고 하고 뭐 통신 기술이나 뭐 라이브러리나 아는 것만 쓰려고 해요. 근데 그러다 보니 분명히 한계가 올 수밖에 없어요. 아 어디 포럼에서 봤는데 이거 안 좋다더라. 이거 하려면 이 라이브러리 좋다더라. 이거 쓰는 게 더 효율적이라는데? 그리고 저 스스로 느낄 수 있어요. 그러면 안 봐도 이거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들 수 있어요. 그때마다 저는 정말 얕게 공부해요. 정말 쓸 수 있을 만큼만. 이거 그냥 이렇게 쓰는 거네? 이 클래스 써가지고 이거 임포트하고 이 클래스 써가지고 이거 무슨 명령어 쓰면 돌아가는구나 정도만 공부하고 넘어가요. 그리고 그걸 리스트화해놔요. 저는 언제나. 그리고 프로젝트가 끝나면은 다시 그렇게 모르는 거를 어느 정도 아는 상태로 만들어 놓고 돌아와서 공부를 그 프로젝트 끝낸 다음에 그 이후에 제가 알게 된 리스트에서 잡아서 공부하고 그걸 새로운 기술에 집약시키기 위해서 따로 책을 좀 깊게 공부하는 편입니다. 네, 왜냐하면 반성이 중요하기 때문에 재미없는 거 하면은 당연히 반성이 안 되잖아요. 저희가 막 고3 때도 그렇게 급했는데 공부를 엄청 열심히 할 수 없어요. 서울대생처럼. 그런 이유 때문에 저는 무조건 스스로 재미있게 만들어야 한다라는 말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요약하자면 저에게 개발은 그 놀이이고 즐거운 것이며 그 공부는 이러한 놀이와 즐거운 것들을 늘리는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자, 게임 안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저는 게임을 되게 좋아했었어요. 근데 그 게임을 하려면은 싱글 게임에서 대부분 그런데 다음 단계로 넘어가려면 레이드를 해야 돼요. 왜 안 그러면은 전 이 스테이지에 머물러서 하던 것만 계속 해야 돼요. 근데 난 그러고 싶지가 않네. 난 더 올라가고 싶고 더 많은 거 느껴보고 싶고 더 넓은 세상에서 게임 세상에 놀고 싶은데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공부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부는 저에게 레일이었어요. 이거 해결해야지 나 다음 단계 넘어가는구나. 다음 스테이지 넘어가는구나. 이거 해야지 레벨업하고 다음 스테이지 쓸 수 있겠구나.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게 저의 공부 방식이었고 네, 그렇기 때문에 저에게는 개발은 놀이고 즐거운 것이며 공부는 그 레이드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오케이. 여기까지 좋습니다. 지금까지 동기부여 같은 좀 지지부진한 그런 말들을 계속 했는데, 그러면 재용 씨는 어떻게 공부해요? 라고 물어보실 수 있어요. 제 공부 스타일은, 사실 사람마다 달라요, 공부는. 제가 어떻게 공부한다고 해서 여러분한테 말한다고 해서 여러분들한테 맞을 리가 없어요. 왜냐? 저도 제 공부 스타일이 특이하고, 어떤 분은 강의 듣고, 어떤 분은 책 보고, 어떤 분은 공식 문서 보는데, 제가 거기서 이게 맞아요. 라고 하는 것도 주제넘는 행동이고, 해서 그런 말은 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은 개발은 즐거워야 하고 심지어 실제로도 즐겁게 개발하는 사람들 중에 잘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일단 얕게 배우세요. 일단 얕게 모르는 거 힘든 거 너무 막 붙잡고 있지 말고 아는 거 위주로 하면서 얕게 그냥 쓱 보고 이런 거 있구나. 이렇게 동작하는구나. 여기서 이 명령 쓰면 되구나. 이 정도만 딱 하고 근데 개발자가 취미가 아니잖아요, 저희는. 그래서 깊은 지식은 필요해요. 그래서 언제나 한번 돌아갔다 온 뒤에는 깊은 지식을 위해서 전공서, 책, 공식 문서 등을 깊게 탐독해보세요. 그게 커리어도 좋고 나중에 나 이거 안다 라고 말할 정도가 되려면 어찌됐든 간에 얕게 알면 안 돼요. 깊게 알아야 돼요. 그래서 제가 BLE 공부한 이유도 쓸 줄만 알면 되는데 당연히 포어 브루투스 스캔 프리퍼럴 이렇게 쓰면 되는데 왜 이거를 BLE 구조까지 공부했냐? 그걸 모르면은 이 구문이 뭘 의미하는지 모르게 돼요. 그거는 제 생각에는 좀 부족하다라고 저 스스로 느꼈어가지고 네, 그렇습니다. 자, 이제 좀 재미없는 주제인 블루투스 로우 에너지에 대해서 발표를 해보겠습니다. 자, 블루투스 로우 에너지라고 하면은 자, 블루투스가 붙어 있으니까 블루투스 통신이겠구나 싶은데 뭐가 다른 거야? 그 블루투스 로우 에너지가 그냥 블루투스 아니야? 라고 말하실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흔히 알고 있는 블루투스는 블루투스 클래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BLE와 블루투스가 다른 게 아니고 기존에 사용하던 블루투스 방식과 현재 나온 블루투스 방식이 다른 건데 BLE와 이거 노타입니다. 블루투스 클래식이 다른 이유는 일단 전력 소모. 말하다시피 이전에 봤던 것처럼 BLE는 블루투스 로우 에너지입니다. 에너지를 적게 소모하는 통신 기술이에요. 요즘 같은 세대에 정말 중요한 기술이에요. 왜냐? 에어팟, 스마트워치 충전 후 몇십 시간 이상 가능. 이게 가능한 이유는 블루투스 클래식이 아닌 BLE 통신을 사용했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네, 이런 차이가 있어서 나온 거고 사실 블루투스는 버전 1부터 제가 최근에 봤던 블루투스 공식 사이트가 있어요. 그걸 알려주는 하드웨어에 대한 정보를 알려주는 사이트가 있는데 5버전까지 나왔어요. 근데 1버전부터 3버전까지는 블루투스 클래식만 사용했는데
4버전부터 BLE 통신을 블루투스 통신 규격으로 그 대표적인 규격으로 선언을 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요즘에 나오는 기기들의 대부분은 BLE가 좀 더 표준화되고 좀 더 적합하다라고 유추해 볼 수 있겠죠. 그 사람들이 판단했다고. 네, 그렇기 때문에 BLE가 중요한 거고, 이게 전력 소모가 적은 이유는 대역폭 차이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블루투스 클래식과 BLE 둘이 뭐 낫다, 뭐가 더 좋고 뭐 나쁘다가 할 수가 없는 게 특징이 다른 거라서. 근데 그 특징이 다른 전력 소모의 이유는 대역폭 차이예요. 네.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블루투스 클래식은 보통 기가헤르츠 정도 단위의 대역폭을 써요. 근데 블루투스 로우 에너지는 메가헤르츠 이 정도의 단위 쓰기 때문에 당연히 전력 소모가 차이가 날 수밖에 없겠죠. 이 부분에서부터. 네, 자, 다음 거 통신 거리. 블루투스 클래식은 꽤나 넓은 거리까지 통신이 가능해요. 근데 BLE는 통신 거리가 짧아요. 그래서 웨어러블 기기들에 적합한 기능이라고 할 수 있겠죠. 배터리 성능이 중요한 웨어러블 기기들이 더 좋은 기능을 할 수 있고요. 응용 분야.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BLE는 웨어러블 기기나 저희 모바일과 연동한 IoT 기기들 있죠. 사실 애플에 제공한 액세서리 말고도 많아요. 되게 안드로이드에서 사는 것도 많고 그런 것들은 BLE가 적합하고 대용량 전송. 아이폰에서 블루투스를 쓰는 그래요. 그러면 블루투스를 아이폰이 블루투스를 어느 분야에 사용하는지 대충 설명하자면 에어팟, 스마트워치는 BLE를 씁니다. 그리고 에어드랍은 블루투스 클래식을 사용해요. 에어드랍을 블루투스 클래식을 사용하는 이유는 동영상, 사진 같은 대용량 파일로 전송을 해야 돼요. BLE랑 블루투스 클래식의 차이는 대역폭 차이가 있죠. 큰 데이터를 보내야 하기 때문에 에어드랍 같은 경우에는 블루투스 클래식을 사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차이가 있어서 응용 분야가 차이가 확실히 나게 됩니다. 자, BLE가 주목받는 이유. 당연히 저전력 소모 당연히 중요합니다. 네, 아까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거리나 대역폭 차이로 저전력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추가로 BLE는 슬림 모드라는 것도 지원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주파수 호핑 기술들도 있고 여러 가지 기능들이 있어요. 간단하게 설명하자면 주파수 호핑은 주파수에서 바꾸는 거예요. 이러면은 자, 블루투스를 BLE를 마스터 슬레이브 기기라고 하는데 하나의 기기 여러 가지 IoT 기기들이 모여 있어요. 근데 얘네들이 어떻게 통신하느냐? 기기들은 저기다가 소리를 탕 쏘는 게 아니고 팡 하고 쏴요. 주변으로. 그러면 그거에서 대역폭을 찾아야 할 거 아니에요. 그 대역폭을 약속을 해놓는 거예요. 우리가 몇의 대역폭을 쏘면은 그건 내 데이터야. 이해해? 하는데 여러 가지 기기들이 모여 있는 상황. 제가 최근에 경험했던 건데 제가 서울에 가가지고 기차역 같은 사람들이 많은 곳에서 블루투스 이어폰을 쓰면 뒤지직거려요. 기기 이상이 아니고 그게 대역폭이 충돌 나는 건데 이런 거를 해결할 수 있는 그 주파수 호핑이라는 기술을 지원을 해요. 주기적으로 주파수 바꿔주는 거예요. 얘네들이 스스로. 그러면 충돌이 안 나겠죠? 그럼 문제가 뭐냐? 블루투스는 결국엔 안정적인 통신을 해야 되는데 삥났네? 주파수 부딪혀 삥났네? 이런 게 일어나기 시작하면은 다시 보내줘야 돼요. 삥났으니까. 근데 이런 걸 줄이기 때문에 당연히 재전송 비율이 줄어들고 그렇게 되면 전력 소모가 확실히 줄어들게 되죠. 이런 이유가 있고 슬림 모드는 결국에는 그 주파수 쏘는 주기를 조절하는 건데 두 가지 주기가 있어요. 크게 보면은 통신 주기, 광고 주기, 연결 주기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데 광고 주기는 연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나 여기 있어요, 나 연결하실 분 하고 계속 쏘는 거예요 주변으로. 그리고 연결 주기는 커넥팅이 됐네? 이거 받을래요? 계속 물어보는 거예요. 이런 게 연결 주기고 광고 주기다. 이거를 상황에 따라서 계속 조절할 수 있게 가능하기 때문에 저전력 소모가 기법적으로 가능하다입니다. 네, 작은 크기의 디바이스 사용 가능. 이거는 주파수가 당연히 줄어들었죠. 주파수가 대역폭이 많이 줄어들었어요. 그리고 배터리 용량도 큰 배터리가 필요 없어요. 왜냐? 애초에 저전력이니까. 그러면은 기기가 작아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초소형 기기들이 들어가기 적합해지겠죠. BLE 기술이. 그렇기 때문에 주목받고 있고요. 네, 기존 블루투스와 동일한 높은 안정성.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주파수 호핑 할 때 말씀드렸다시피 데이터가 소실돼도 그걸 안 소실되는 것처럼 최대한 유지해주려고 해줘요. 블루투스는. 그런 거를 지원해주기 때문에 안정성이 높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리고 기존 블루투스의 호환. 이것도 되게 중요한 요소인데 블루투스를 기존에 사용하던 기기가 BLE 그냥 적용이 가능해요. 그러니까 나 기존까지 블루투스 클래식 썼었는데 우리 기기는 그러면 어떻게 하면은 그 BLE도 돼요. 그냥 기법 바꾸세요.
하면은 그게 연동이 돼요. 그냥 이런 장점이 있기 때문에 이식이 가능하다. 네. 네, 비용 효율성. 말씀드린 기기가 작아요. 그러면 하드웨어가 덜 들어겠죠? 그러면 대용량으로 막 10,000개 찍어내면 싸요. 되게 싸요. 그럼 당연히 저가형 웨어러블 기기에 적합한 요소가 되겠죠. 네. 네, 이제 좀 더 재미없게 BLE의 작동 방식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BLE는 처음에 연결하기 전에 광고 패킷을 보낸다고 얘기 드렸어요. 네, BLE는 말씀드렸다시피 사방으로 광고 패킷 쏴요. 아, 나 여기 있습니다. 그러면 이 BLE 광고 패킷 쏘는 애들을 슬레이브라고 부르거든요. 페리퍼럴 또는 슬레이브 또는 주변 기기라고 불러요. 이 슬레이브들이 내 마스터 어디 있어요? 하고 찾아다니면 마스터는 지나가다가 그 주파수 들어요. 이런 게 있네? 그러면 그 주파수 그 데이터 내부의 정보에는 이 광고 패킷에는 이 기기에 대한 정보가 같이 담겨 있어요. 그러면은 얘는 알고 있죠. 스캔이 된 거예요. 그러면 저희가 블루투스 스캔을 하는 거 할 때 나오는 것처럼 얘 정보 내가 입수했다. 얘 주파수나 이런 개요 내가 알았다. 이 의미가 되는 거예요. 애플에서. 그리고 그렇게 해서 광고 패킷을 받아서 그 패킷을 보낸 애한테 마스터도 사방으로 쏴요. 야, 이거랑 동일하네. 누구야? 아까 나한테 보냈을 때 누구야? 그럼 걔가 그걸 또 받아요. 이거 내가 썼던 그거에 대한 정보네? 그러면 서로 연결돼요. 그때부터 광고 패킷이 아닌 연결 패킷을 사용하기 시작해요. 자, 이때부터는 GATT 프로토콜이라고 사용하는데 어렵지 않아요. 그냥 블루투스 사용하는 프로토콜이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GATT 프로토콜은 서버 클라이언트 구조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서버는 주변 기기예요. 웨어러블 기기를. 왜냐면 걔네들이 데이터 갖고 있거든요. 걔네들이 클라이언트한테 보내주는 거예요. 계속. 그러니까 이 주변 기기 내부에는 서비스들이 있고 그 안에 캐릭터 스택이 있어요. 캐릭터 리스틱이라는 애들이 있어요. 걔네들이 계속 주변 연결된 기기한테 이걸 쏴주는 거예요. 얘네가 구독한 정보들을. 이런 식으로 GHT 구조로 연결되어 있고요. 네, 여기서 좀 더 구가 설명하면 서비스는 심박수, 호흡, 포화도 이런 것들 말하고 캐릭터 리스틱은 그 안에 데이터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스마트워치 하나에도 여러 가지 서비스가 있잖아요. 그걸 서비스라고 하고 거기 내부에 있는 어떤 정보 값들, 특성들을 캐릭터 리스틱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방송주기와 통신주기는 아까 슬립모드 말씀드렸을 때 설명을 드렸었는데 얘네들은 IoT를 만드는 하드웨어 개발자들에 의해서 어느 정도 주기가 설정이 돼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5분 정도 안 썼어. 그럼 슬립모드 들어가. 광고 주기 많이 쏘지 마. 근데 흔들렸네? 그러면 그때부터 광고 주기 많이 쓰기 시작해. 연결됐네? 연결되고 끊겼어. 끊겼는데 한 몇 시간 동안 데이터가 안 들어와. 그러면 슬립모드 들어가. 근데 그러다가 한 번 딱 들어오면 그때부터 다시 빠르게 쏴. 광고나 이런 것들. 이런 식으로 조절이 가능하기 때문에 데이터를 쏠 이유가 많이 줄어들고 그러면 당연히 조전력이 되겠죠. 네. 네, 이게 마지막 페이지인데요. 네, 이거 스위프트 코드예요. 네, 제가 최근에 BLE 쓰면서 가장 많이 썼던 명령어들을 가져온 건데 일단 이걸 쓰려면은 코어 블루투스라는 걸 임포트 해야 돼요. 이거는 애플에서 제공되는 거기 때문에 따로 라이브러리 받아올 필요 없고 여기 재밌는 점. 애플은 블루투스 클래식을 지원을 해줄까요? 혹시 아시는 분? 비코는 좀 다른 걸 거예요. 그거는 NFC나 다른 방식이 있어가지고 좀 다를 건데 저도 이 부분에는 잘 몰라가지고 한번 자세히 알아봐드리겠습니다. 네, 어쨌든 블루투스 클래식을 정확하게는 스위프트에서 공식적으로 지원을 하진 않아요. 맥북을 제외하면. 왜일까요? 이유는 설명 안 해줬어요. 걔네들이. 근데 왜일까? 전 추측을 해봤어요. 왜일까? 얘네들 왜 이거 지원 안 해주지? 저희 애플 모예들은 애플이 하라는 대로 해야 돼요. 그게 최고예요. 애플 휴먼 인터페이스 가이드라인, 리징 먹는 사유들 이런 거 보면은 애플이 하라는 대로 하는 게 최고예요. 근데 BLE만 지원하네? 그럼 뭐야? 최대한 우리 아이폰이나 아이패드랑 그 기기 호환한 애들은 최대한 BLE 소식해줬으면 좋겠어 라고 개발자들께서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의도가 있는 것 같다고 좀 판단했기 때문에 이렇게 보고 있고요. 네, 다시 코드로 넘어가서 코어 블루투스를 받으면은 쓸 수 있다 했잖아요. 여기서 그 코어 블루투스 센트럴 매니저라는 게 있는데 이 친구는 클래스명이에요. 인스턴스 써야 되는데 제가 클래스명 따로따로 구분을 안 해놔가지고 일단 인스턴스 쓰면 또 헷갈릴 수 있어가지고 클래스를 적어놨어요. 이 클래스의 인스턴스 점 scan for peripherals 하면은 peripherals라는 슬레이브 주변 기기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얘는 뭐겠어요? 아이폰이겠죠? 아이패드이고 얘가 나 스캔할래. 나 주변 기기 스캔할래. 라고 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그러면
광고 패킷이 닫기 시작해요. 이 스캔하는 하드웨어가 켜져요. 그때 OS 통해서. 근데 딜 했죠. 위드 서비스 딜 했는데 이게 이거의 의미는 내가 보통 블루투스 기기들은 UUID를 갖고 있어요 대부분. 근데 딜 했다. 그러면 그런 거 신경 안 쓰고 다 받겠다. 일단 다 보내줘 봐라. 이거는 별로 권장되지 않아요 제가 봤을 때. 왜냐면 그만큼 하드웨어의 그 부하가 많아지고 좋지 않죠. 아이폰 조그마한 기기에 부하 많이 줘도 좋을 거 없죠 아이폰 하나에서. 그리고 이거는 스캔 멈춰라. 하드웨어 꺼라. 이제 그 스캔한 하드웨어 꺼라. 그리고 검색된 기기와 연결, 커넥트. 자, 이 시밀 페리퍼럴은 얘를 호출하면은 얘를 사용하면은 그때부터 코어 블루투스 센트럴 매니저 딜리게이트라는 프로토콜을 상속받은 클래스 내부에서 펑션 센트럴 매니저라는 친구가 있어요. 그 친구를 통해서 계속해서 딜리게이트 형식으로 그 스캔된 주변 기기들이 들어와요. 그러면 그 기기들을 저장해 놨다가 코드 내부에다가 보내는 거예요. 그 기계 그 정보에 뭐가 있겠어요? 얘가 보낸 그 광고 패킷이 있겠죠? 그 광고 패킷을 여기다 보내면 하드웨어가 인식을 하는 거예요. 아 이거 광고 패킷 이렇게 되는구나. 하자. 연결이 돼요. 연결되면은 이제 뭘 해야겠어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그 서비스가 있고 안에 캐릭터리스틱이 있다 했잖아요. 일단 서비스 검색해야 돼요. 얘가 보내는 데이터의 종류는 되게 많아요. 스마트워치 하나가 보내는 데이터 정보는 심박수, 혈중 산소 포화도, 혈압 등등 많잖아요. 이것 중에 뭘 말할 거냐고. 뭐가 필요해? 어떤 서비스가 필요해? 라고 보내는 거예요. 그걸 찾아내는 거예요. 뭐 어떤 서비스를 찾아내고 그게 발견이 되면은 해당 서비스랑 연결하겠다. 그리고 해당 서비스 제공하는 특성 데이터가 뭐가 있냐를 찾기 시작해요. Discover Characteristics. Characteristic은 특성이라고 하는데 어떤 번역서에서는 근데 대부분 공식 문서에 그냥 Characteristic가 써 있어가지고 그냥 Characteristic을 이렇게 표현하겠습니다. 그리고 찾아낸 특성을 구독해요. 구독한다는 거 뭐냐면 이 데이터 계속 받겠다. 내 하드웨어는 이 데이터 주파수가 날라오면은 계속 그냥 그거 들여보내서 너한테 딜리게이터 쏴주겠다. 이런 의미예요. 이렇게 찾아낸 특성을 구독하면은 이 친구, Funk Peripherals 얘는 정확한 이름 기억이 안 나는데 코어 블루투스 Peripherals 델리게이트 이런 친구가 있어요. 이 친구를 또 상속받아서 그 안에 있는 제공된 함수거든요. 그걸 사용하면 해당 페리퍼럴이 뭔지 그리고 얘가 무슨 데이터를 보냈는지를 받을 수 있어요. 그러면 당신이 이 캐릭터리스틱을 해석하면 돼요. 데이터 형식을 오니까 뭐 스트링으로 바꾸든 해가지고 그 IoT 기기 펌웨어 개발자와 잘 합의 보셔서 하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할 점. 자, 지금 펑션에 제가 센트럴 매니저와 페리퍼럴을 두 개를 소개해드렸어요. 지금 여기 센트럴 매니저 안 나와있지만 근데 코어 블루투스에서 제공하는 함수명은 메서드명은 다 똑같아요. 그래서 주의하셔야 돼요. 그래서 매개 변수를 잘 파악하셔서 아니면 그냥 공식 문서 들어가서 읽어보세요. 이게 뭔지. 아니면 그 자동 완성 있잖아요. 그 밑에 써보면 얘가 뭐 하는지 써있거든요. 그거 보면서 저도 이거 다 못 외워요. 근데 그분 그때 아마 보면서 보는 거라서 그런 식으로 원하는 상황에 맞는 이벤트들 호출하시고 연결하시고 하면 됩니다. 네, 끝입니다. 질문하실 거 있으신가요? 저 블루투스는 전 안 달아보긴 했는데 네네네. 그러면은 BLE로 iOS 기기 간에 연결해서 뭐를 한다던가 그런 것도 할 수 있는 건가요? 네, iOS 기기가요. 그러니까 iOS 대 iOS요. 네네. 아이폰과 아이폰은 시도해본 적이 없긴 한데 아이폰과 맥북 같은 경우는 서로 블루투스 통신이 가능한 거예요. 왜냐면은 하드웨어에 따라 다르겠지만 어떤 기기들은 슬레이브도 되고 그 마스터도 돼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제가 공부한 지식이 맞다면은 슬레이브도 되고 마스터도 될 수 있다면 가능하지 않을까. 아이폰 기기 자체에서도 서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 아까 말씀하셨던 것 중에 그 특성을 구독하는 게 있는데 네. 저 구독이 어느 시점까지 이어지는 건지 시점이요? BL이면은 만약에 끊으면 사라지는 건지 네. 그게 궁금하고 그리고 또 저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메모리 누수 방지를 해야 되는지 이거요? 네네. 메모리 누수 방지는 사실 스위프트에서 위크 구문 같은 거 쓰긴 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메모리는 하드웨어의 부하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그
저게 약간 느껴지기에는 싱글톤 객체인 것 같아요. 아, 네, 맞아요. 스니커 객체. 저거를 따로 저거를 아. 없애줘야 되는 건지. 제가 봤을 때 싱글톤이 적합하다고 봤던 이유가 뭐냐면 블루투스는 하나의 앱에서 하나만 사용되잖아요. 그러니까 메모리 부하를 없애기 위해서는 당연히 앱이 꺼질 때 종료해 주시는 게 맞는데 이 싱글톤 객체를 사용하는 이유는 전역적인 설정, 제가 선택한 이유는 이건데 아닐 수도 있어요. 전역적인 설정이니까 필요하고 전역적으로 필요한 데이터니까 사용하는 이유도 있었고, 두 번째로 얘가 검색한 페리퍼럴이 각자 인스턴스에 막 다 따로따로 저장되면 그게 더 메모리 부수가 커요. 왜냐면 자, 코블투스를 검색하는 친구를 인스턴스에 100개 만들었어요. 그럼 100개가 다 같이 딜리미트 받고 있어요. 그러면 이게 더 이상하다는 구조로 생각이 들었어가지고 그렇게 골랐었고요. 이 구독을 한 번 하면 하드웨어가 꺼질 때까지는 제가 알기로는 취소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하드웨어가 꺼지거나 제가 이 기기에 구독을 취소하거나 아니면 기기를 연결 끊어버리기 전까지는 계속 구독 상태로 유지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네, 그러면 들어가겠습니다. 네. 혹시 이제 시프트를 개발하시는 초보자분들 있잖아요. 네네네. 그분들이 쓰시는 뭐 비를 접할 수 있는 토익 프로젝트 이런 거를 추천하실 만한 게 있을까요? BL이요? 네. 제가 추천하자고 하면은 저도 근데 솔직히 말하면 회사 IoT 제품을 사용하고 맞는데 한 다음에 스마트워치가 제일 좋지 않을까요? 스마트워치라는 BLE 지원 기기가 있고 액세서리가 이미 거기서 제공하는 데이터가 굉장히 많아요. 서비스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스마트워치 하나로 앱을 잘 만들면 굉장히 좋은 퀄리티의 앱이 만들어진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러면은 스마트워치의 UI들을 잘 파악해서 찾아내고 걔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받아서 화면을 뿌려주는 이런 거가 적합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은 합니다. 네. 그러면 들어가보겠습니다.